자, 여러분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외신에서 요즘 뭘 부각시키냐면요. 갑자기 주말에도 그렇고 트럼프 지지율이 드디어 좀 유의미하게 빠지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결국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지지율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책에 힘이 좀 빠질 수 있다. 왜냐면 트럼프도 결국은 정치인이고 이걸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내년 선거 또 2028년에는 대선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유리하게 정치인 트럼프라고 해석한다면 이 지지율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같이 어떤 강경책, 무대법 모드가 좀 힘이 빠진다면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우린 투자자니까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말에도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도 끝까지 보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각종 언론에서 물론 이제 조사 기관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의미하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트럼프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CNBC 같은 언론사에서는 경제 부문에서 경제 뉴스니까 경제 부문에서 부정적 견해가 이 긍정 견해보다 더 높아진 건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할 정도로 그래도 트럼프 지지하던 계층, 중도층조차도 지금 경제 쪽에서만큼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응답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는 1기 지지율을 1기 때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2기 때 지지율이 빨간색 보이시죠? 그러니까 2기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트럼프가 2기 때 좀 더 압도적인 지지율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내려가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이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보다도 지금 인기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유의미하다.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참모들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정책 같이 논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추진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지지율이 아무래도 높아야지 팍팍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잘한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1기 지지율을 하회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트럼프 강성 지지층, 즉 공화당 측은 여전히 거의 92% 정도가 지지를 할 정도로 아직은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제 중도 유권자들, 경제에 민감한 중도 유권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게 이제 또 핵심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승리를 안겨줬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6개 구역의 일명 6대 경합주. 여기서 이기면 거의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구역에서도 부정적 수치가 커지고 있다. 이 응답도 인상 깊었고 여기 보시면 1기 때 여기 밑에 좀 흐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트럼프 1기 지지율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출발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어떤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뭐 역대 인기 있었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실망감으로 가긴 하는데 이 트럼프 하락 곡선이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좀 최근 들어서 좀 심각해지고 있다. 2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폭이 크다. 출발 지점부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트럼프도 좀 곤란한 상황이다. 트럼프도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리포트를 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지율만 보라는 리포트도 있었어요. 국내에 발간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1기 때도 트럼프 지지율 그래프 보고 증시에 개입했을 정도로 뭐 다른 거 머리 아픈 거 뭐 채권, 주식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락률도 필요 없고 지지율만 봐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분석하신 리포트도 제가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정치인 트럼프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피로감이죠. 민심이 나빠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런 그림도 참 누가 만드셨는지 센스가 있으신데 트럼프가 친구랑 싸웠어요. 이제 시진핑을 의미합니다.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글쩍글쩍. 그래도 옆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미안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요. 시진핑한테 화해하자 하면 되는데 미친놈아 너가 관세 내려. 그래서 트럼프는 절대 자기가 손을 내밀고 화해하면 되는데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 이런 피로감, 미중 기싸움에 대한 피로감이죠. 지겹죠, 그렇죠? 저는 1기 때도 몇 년을 겪었고 2기 때 또 겪으니까 정말 피로합니다. 피로 오브 피로. 정말 지칩니다. 진짜 투자를 떠나서 저는 미중 갈등 이 얘기 듣기도 지겹습니다. 그렇죠? 잊을만 하면 미중 갈등이에요. 그렇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미중 갈등이 있었지만 이거 뭐 주식 투자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지만 정말 지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세 정책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조롱으로 나온 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맨날 이거 때렸다가 이거 면제했다가 지금 면세 품목이 뭔지도 헷갈리죠. 그렇죠? 막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중도층도 돌아설 정도로 민심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풍자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심 악화되니까 이런 공격성 기사들도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반 트럼프 진영 언론이 뉴욕타임즈랑 CNN 이런 쪽 언론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막 집중 포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 측근 내부자 매매 논란이다. 여기 기사도 보시면 돈 벌기 참 쉽네. 친 트럼프 의원 관세 유예 발표 직전에 수십만 달러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분들이 봤을 때 열받는 일이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봤을 때 열받는 일이 될 수 있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는 참 최측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애플이나 델, 퀄컴, 아마존, 나이키, 룰루레몬 이런 전형적으로 이제 관세 유예했을 때 수익 보는 것들을 미리 매수해가지고 CNN 이런 데서 막 집중 타겟을 한 겁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이거 말이 맞냐? 그래서 이제 뉴욕 검찰인가 경찰인가 쪽에서 이제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조사하고 있다. 초기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이 이거 방송 이제 기사 봤을 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거나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막 자기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실망감도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도 막 쏟아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최초 보도한 건데, 트럼프는 알고 보니까 자기 재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건 솔직히 좀 오바성 기사 같은데, 과장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민심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기엔 충분한 기사죠. 트럼프가 알고 보니 금융자산 중에 60%가 채권이고 주식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관세 때리고 나서 막 채권이 빠지고 폭락하니까 자기 재산 빠지는 거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인 보도 같은데, 어쨌든 반 트럼프 진영 쪽의 언론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제 민심 악화 이런 것들이 부추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도, 아까 말씀드린 경제에 관심 있는 많은 중도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 20%막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루 급등 급락 지금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까 요런 그림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눈 감고 야구방망이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여기 401k, 401k, 우리나라로 치면 연금 절세계좌, 비과세계좌, 미국 분들 많이 가입해 있는 장기 노후 은퇴 자금용 차곡차곡 모아놓는 연금 계좌를 막 트럼프가 눈 감고 방망이로 휘두르고 있으니까 장난감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노후를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 전임 대통령 바이든도 작심하고 퇴임하고 연설했는데 트럼프가 총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한다, 약간 이런 그림하고 비슷하죠. 막 무차별 난사한다 이런 느낌이고, 참 이게 말이 인상 깊습니다. 총을 먼저 쏴놓고 나중에 조준한다, 참 이런 말은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비유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 3인이 작심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드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제 전임 대통령 3인방이 연달아서 비판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뭐 트럼프가 아랑곳하지 않았었던 게 있는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번 주말만 해도 잠잠해졌죠. 또 돌아오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연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여러 번 연락해 왔다. 중국과 대화 중이며 3, 4주 내에 타결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 안에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관세를 더 높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더 높이지만 않으면 나도 안 높일 거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 100% 중국과 무역 협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했고, 유럽과도 협상 100% 완료될 거라고 90일 내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100%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 좀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경제 규모 가장 큰 15개, 빅 15, 그러니까 15개 경제국과 먼저 협상 진행 중이다.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번 주엔 일본 유럽 회담했고, 다음 주는 지금 인도랑 하고 있고, 한국도 돌아오는 주에 협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관세 카드만큼은 이제 최악을 지난 것 같고, 이제 비관세 카드,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로 전략이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일단 증시 측면에서는 불확실 하나 정도 제거됐다? 이 정도? 일단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금리 인하, 금리 쪽이죠. 이제 관세 카드는 더 이상 안 먹히니까 트럼프가 전략, 노선을 바꾼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또 보셨겠지만 제가 이거 매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매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로도 보셨을 텐데 파월 해임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은 파월이 항상 너무 늦다. 그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임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막 이번 주 내내 파월하고 트럼프 구도, 대립구도 또 많이 부각시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트럼프가 파월 조기 해임,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임기는 내년 5월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1년을 더 트럼프와 함께 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파월 좀 빨리빨리 그냥 조기 해임시킬 방법 없냐 검토해봐 라고 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또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또 이제 파월이 하필 트럼프 편에 지금 안 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하필 또 트럼프가 이 말 하기 전에 파월이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트럼프 관세는 연준이 생각한 최악으로 높은 시나리오보다 더 높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 인하는 더 어려워졌고 더 지켜봐야 된다. 연준 의장이 맨날 하는 말 있죠.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경제가 박살났다는 것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금리 인하를 당장 해야 된다는 걸 보이지 않고 하니까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증시 폭락하면 개입할 거냐 그랬더니 개입 없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당연히 파월은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폭락 더 하면
개입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좀 불리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 자른다고 하니까 또 온건파, 월가 친화적이고 파월하고 주기적으로 아침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러지 마라. 지금 파월 자르거나 하면은 금융시장 대공황 온다. 금융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유례없는 연준 의장 자르기를 한다? 그럼 난리 난다. 그러면서 또 워워 했다고 하죠. 백악관에 경고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 역할이 약간 시장 안정, 트럼프랑 백악관 달래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이제 관세 카드는 더 이상 세게 내놓기 어려우니까 금리 누르는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연준 압박 중인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말은 연준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는 말이 추가됐다는 게 새로운 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맨날 하는 말인데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또 금리 내렸잖아요. 연속으로 금리 내리고 있는데 연준은 너무 늦었다. 유럽처럼 오래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 1회 거의 뭐 일기장 쓰듯이 연준 의장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좀 요즘에 리포트에서 나오는 게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게 슬슬 이제 경제 둔화나 지표적으로 나빠질 건데 이 충격, 경제 둔화 혹은 침체까지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경제 둔화나 나빠지는 이 충격을 파월 탓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요. 트럼프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꼬챙이 이렇게 꽂아서 넘어져 놓고 이게 다 파월 때문이다. 이게 이제 밈입니다. 밈. 조롱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총 쏘고 있죠. 총을 쏴가지고 경제를 죽였는데 자기가 총 쏴놓고 파월은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파월 탓을 한다는 밈이거든요. 지금 돌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경제 둔화나 쇼크를 이게 다 파월의 고금리 탓이다. 파월이 금리 내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밑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거 보면 생각난 건데 2018년에도 제가 계속 2018년 얘기 지겹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역사 그 교과서 복습하듯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2018년 10월부터 갑자기 파월이 여기 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입니다. 증시가 한 15% 이렇게 빠졌을 때 10% 넘게 빠졌을 때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원문도 가져왔는데 연준은 직무태만이다.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고 있다. 독일과 다른 나라를 봐라. 금리를 내려서 벌써 돈 벌고 있다. 저금리로 돈 벌고 있다. 이거 지금 제가 트럼프가 올렸다고 해도 아마 다 믿으실 겁니다. 제가 말 안 하고 해도. 근데 이게 무려 7년 전, 8년 전 2018년 10월 달에 쓴 글입니다. 이때 트럼프의 트윗에 있던 겁니다. 비슷하죠? 지금도 진짜 공교롭게도 유럽은 내리고 있는데 연준은 늦었다. 유럽처럼 오래전에 내렸어야 했는데 이 당시 이제 독일과 다른 나라를 봐라 이러면서 금리 내려서 돈 벌고 있다. 연준이랑 늦다. 직무태만이다.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요때 증시가 계속 막 흔들리고 폭락한다 그러니까 요때 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입니다. 나는 파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연준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를 임명한 것이 실수였을 수 있다. 이때도 이제 해임설 논란이 나옵니다. 막 이때도 똑같아요. 그 기사 보시면 지금 해임설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닌데 막 언론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파월 자른다는 말을 막 지금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것 같은데 트럼프 일기 때도 계속 파월 잘라야 된다고 공격을 몇 달 내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대표적인 건 가져온 거고요. 거의 눈 뜨면 트럼프가 하는 일이 아침 루틴이 파월 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제 약간 파월 탓으로 돌리려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많이 탓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트럼프도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2018년 12월에 12월 FOMC 때 파월이 이제 연준이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증시가 실망을 하고 설마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겁을 주는데 파월이 올린다고 하겠어? 했는데 매파적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쇼크가 나와가지고 폭락을 합니다. 증시가. 그래가지고 이때 폭락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연준이다. 파월 때문이다. 이 증시 폭락이 다 파월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감각이 없고 무역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문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트럼프도 개입하고 결국은 증시가 계속 폭락하니까 연준이 그로부터 한 달 뒤 19년 1월 한 달 뒤에 파월이 생각해보니까 금리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인내심 있게 좀 지켜보겠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우리 긴축하던 거 좀 축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증시가 드디어 연준이 항복했다. 드디어 연준이 피벗 돌아섰다. 그러면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V자 반등가죠. 그래서 매파 연준에 실망해서 오히려 기대했었는데 증시는 실망감에 추가 급락해버립니다. 이때 난리 났었죠. 2018년 12월 24일까지 폭락. 그래서 지금 저도 솔직히 5월 FOMC까지만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압박하는데 연준 의장도 좀 그래도 조금 못 이기는 척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생각해보시면은
만약에 5월 FOMC에 파월이 딱 등판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헬로우 에브리원 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높고 뭐 지금 인플레도 혹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뻔한 말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막 금리나 그래서 언제 할 거냐 그랬는데 아 지금 상반기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증시 폭락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리포트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5월달 FOMC를 기대할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2018년하고 닮았다면 연준의 스탠스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연준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감. 2018년 12월 FOMC 방금 여기서 2018년 말에 모두가 연준이 좀 항복하지 않을까? 증시가 이미 10% 넘게 막 빠져가지고 몇 달 동안 골골대고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압박하는데 설마 추가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막 파월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처럼 똑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제 관세 한 꺼풀 걱정 덜긴 했는데 또 이제 연준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연준 픽업 시점이 늦어질수록 실물 경기 지표는 강하게 망가질 건데 2018년 당시에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경로는 결국 연준이 항복하지 않는 바람에 4분기 18년 12월 말에 크게 하락했다가 연준이 19년 초부터 돌아서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했음.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안 도와주면 결국 트럼프는 지금 밑밥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월이 저 봐라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데 파월 때문에 파월이 저 나쁜 놈이다. 모두가 다 언론도 그렇고 막 파월 탓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쯤 되면 관세에 대해서는 사람들 기억을 못하고 원래 이제 근원적인 어떤 그 쇼크의 원인은 관세였을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리포트에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 12월처럼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준 기조에 따라 연준은 데이터만 보고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18년 12월에도 이렇게 연준이 말하고 나서 추가 폭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준이 돌아서면서 V자 반등을 했다. 1차 하락이 우리 지금 맞은 트럼프발 관세 빔이었는데 2차 빔 하나가 파월일 수도 있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도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한 방이 남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의외로 지금 연준이 도와주긴커녕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길 바라는데 이런 것도 숨은 리스크가 또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금리 내리려고 압박하고 파월 탓한다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장표 공유 드리고 있는데 증시 찐반등에 저는 3가지 필요하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좀 꺾는 거, 연준이 도와주는 거, 이제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실적에서 프라이저 나오는 거 3가지면 완벽한데 지금 연준이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상반기에 저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서 좀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가 아직은 뭐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국 소비 이런 거 강력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오히려 관세 전에 사재기라고는 하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파월이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준의 비둘기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5월 FOMC, 6월 FOMC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잘 봐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스탠스가 나와줘야 증시가 찐반등하기 되게 좋은 유동성 장세 환경인데 지금 쉽지 않은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그렇다고 해서 폭락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막 쭉쭉 V자 반등하기 위로 가기에 참 쉽지 않은 천장이 약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빅7이 돌아오는 주부터 테슬라 실적부터 나오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기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압박을 넣고 있는데 금리 인하라고 넣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말간에 나온 이 뉴스가 요거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미국의 부채, 적자 해결하고 결국은 채권을 사람들이 사게끔 어떻게 하면 채권 사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안 도와주니까 지금 주말간에 나오는 게 50년,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찍어가지고 동맹국한테 결국은 강제로 강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결국 이거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경제 뉴스 소식 전하시는 기자분발 소식인데 오피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처들을 막 찾아서 팩트 체크 해보니까 오피셜 뉴스는 못 찾았는데 일단은 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걸 전달드리면 일명 슈퍼본드라 그래서 50년 만기, 100년 만기, 초장기죠. 이 미국 초장기 채권을 찍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어이 너네들 우리 미국 장기채 사줘 이렇게 강매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기 사줘, 가스 사줘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우리 미국의 부채, 빚을 너희가 같이 고통 분담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 트럼프 별장에서 이 협정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추측성으로 나왔었는데 마라라고가 별장 이름입니다. 트럼프 별장 이름. 트럼프 별장에서 하는 이 협정이 계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리포트 보시면 지금 90일 동안 트럼프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냐?
부채 떠넘기기다. 미국의 부채, 이 수많은 적자, 이 부채를 어떻게 넘길 거냐. 처음에는 관세 쇼크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다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사게 만들자 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지금 안 먹혔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고, 사람들한테 막 불확실성, 공포를 주면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몰리겠지 했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채를 막 던지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죠. 달러 떨어지고 미국채 떨어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1번 패스 안 되겠다 해서 2번 그냥 뭐 돌려서 어렵게 하냐, 그냥 채권을 강매하자, 그냥 사게 만들자, 그래서 부채를 떠넘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리포트에서. 그게 이제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만화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거,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10년 만기 상환 이렇게 빚을 내는 것보다 막 30년, 50년 만기 상환으로 빌리면 훨씬 더 빚내는 부담이 좀 줄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이 많은데 이거 그냥 당장 1년 뒤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걸 10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거나 100년 뒤에 상환한다거나 하면은 부채 부담이 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는, 다들 마통을 뚫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나 뭐 이런 거 대출 받아보셨을 텐데, 그 대출 1년마다 상환하라 그러고 막 월마다 이자 내야 되는데 그걸 길게 30년도 아니고 50년, 100년짜리로 길게 기간을 늘리면 여러 가지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상환도 연장되면은 당장 내년에 들어가야 될 목돈도 없으니까 재정 부담도 완화되고, 금리도 당연히 1년 빌리는 것보다는 50년보다는 100년이 이자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완전 땡큐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데는 미국 장기채 이런 거 사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팔 수도 있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제로 동맹국,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재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사실 우리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초장기 채권 미국이 찍어낸 거 이거 100년짜리 다들 사가쇼 이러면은 해결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힘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좀 진짜 나쁘게 말하면 깡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갑자기 어떤 형님, 큰 어깨 이제 넓으신 형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뭐 사라고 강매하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당장 갚아야 될 돈을 100년 뒤에 갚으면 당연히 실질적인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1억과 100년 뒤의 1억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가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자꾸 미국이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가를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너만의 이거 상상 시나리오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벌써 대만 빠르죠. 대만의 총리가 미국채 더 사겠다 이렇게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이 행동이 빨라요. 일본, 대만 쪽이 아시아에서 아주 행보가 빠른데 바로바로 미국이 원하는 카드 내놓습니다. 일본도 막 트럼프 가장 먼저 막 만나러 뛰어가잖아요. 가서 막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 막 가스 사주겠다, 방위비 분담하겠다, 무기 더 사주겠다, 뭐 반도체 공장 짓겠다 했는데 이번엔 트럼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국채 사달라는 겁니다. 국채. 100년짜리 채권 사죠.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추가 매입 관련 준비가 된 상태고, 이미 미국 재무부랑 화상회의 통한 공식 접촉도 있었다고 밝혔어요. 결국은 미국이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대만이 혼자서 갑자기 우리가 미국채 사줄게 이런 게 아니고 요청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재무부가 너네들 일로 와서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인 게 미국 적자, 미국 채권 어떻게 하면 더 살까 고민인데 그냥 사가라. 이렇게 강매. 여기 보시면 트럼프 관세 다음 카드는 100년 무이자 영구채 강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무이자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낮은 금리로 사가라. 너희들이 사가라. 이렇게 형님이 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지금 이 재정 적자, 부채 이 문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무 지겹게 들으셨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트럼프 목표는 좋게 생각하면 금리 하락이고,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유동성 증가. 우리 유럽도 계속 금리 내리고 있고, 한국은행도 드디어 5월 금리 인하 시사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돈 풀려고 가고 있는데, 미국도 뜻대로 잘 안 되지만 파월이 도와준다면 뭐 하반기 늦어도 6월 전후 정도는 금리 인하 갈 수도 있고, 지금 저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장기채 이런 거 찍어서 내면은 트럼프 의도대로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엄청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죠.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부활 저금리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하락 관련 수혜주들이 좀 늘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당주라든지 리츠, 건설 뭐 이런 것들, 지금 고금리 피해주들이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못 믿겠다. 정말 아무것도 다 못 믿겠다 해서 지금 전부 다 돈이 금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요거 장표 꺼내왔는데 일명 자산 배분 대표 교과서급인 전략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자산 배분의 대가가 만들어 놓은 그 4계절 포트폴리오라 그래가지고 4가지 자산에 배분해 놓으면 크게 잃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금, 채권, 원자재, 미국 주식입니다. 이렇게 주식. 그러니까 꼭 미국 아니어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4가지를 해놓으면은 증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뜨뜻미지근할 때도 있고 환절기도 있고 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증시의 겨울이죠? 약간 차가운 시기죠? 아주 그 증시가 요 검은색에 빠지는 시기인데 금이 이렇게 방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갔으면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 4.1이니까 금이 방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라 넣어놨고 저는 자산 배분은 꼭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의자는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손실 방어 이런 거에 진심이신 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이 독주해 줬다. 그러니까 금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채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증시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오르고 원자재만 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100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해서 만들어낸 전략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TF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 사서 그냥 막 몇 년 묻어놓는 거 이게 사실 개인이 하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올해 실제로 해서 금, 은 독주 달러도 빠지고 코인도 빠지고 기름도 빠지고 증시도 빠지고 그냥 금, 은만 오르는 지금 불확실하니까 도대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트럼프가 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다들 불확실한 거죠. 달러도 믿기가 그렇고 코인도 애매하고 뭐 기름도 애매하고 증시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서 금, 은 관련주 이런 거 보시면 수익률 뭐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올해는 금과 은의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기준으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 주 정리해봤는데 당분간은 지금 보시면 올해 증시가 2월부터 지금 쭉 빠져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단타쟁이들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장투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는 장세, 관세도 확실하게 해결된 거 없고 연준도 도와준다는 말도 없고 실적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버틸려면 현금 비중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꼭 멘탈 관리할 수 있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현금 비중 일부는 꼭 유지하시는 게 투자 오래오래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추드리고 레버리지, 방향성 베팅 이런 거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트럼프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방향 바꿀지 이런 거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주간 기준으로 제가 소수 의견에 공유드렸던 내용인데 잠깐만 브리핑 해드리면 엔비디아가 딥시크한테 고의적으로 중국의 딥시크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AI 회사 중국 딥시크한테 고의적으로 일부러 반도체를 갖다 줬다 이게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표 피해주가 됐고 메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테무, 쉬인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그런 저가 품목 파는 중국 회사들이 메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서 광고를 엄청 때렸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았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그리고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의 테무나 쉬인들이 이제 광고를 본격적으로 줄인다라는 우려가 끼면서 빅테크에서는 메타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많이 빠진 게 메타였습니다. 한 주 동안. 지금 빅테크 고점 대비 하락이 일어났는데 지금 평균 30%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팔란티어라는 종목은 유럽에서 지금 이제 방산 재무장 하고 있죠. 방산 지출 급증의 수혜로 나토 연합에서도 팔란티어를 쓴다. 이게 이제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 넷플릭스는 실적도 잘 나왔지만 그 전에 앞으로 우리가 시총 1조 달러 2030년까지 달성하자라는 직원 내부 목표가 공유되면서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2배 반, 150% 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5.6% 주가 급등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진정되고 불확실성 때문에 리얼티 인컴 같은 배당주가 간만에 7.7% 주간으로 오를 정도로 좋았고 필립 모리스 이런 거 담배랑 배당, 리츠 이런 거 올랐다는 것 자체가 증시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주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올랐고 금 관련주들 앞에 보여드렸지만 강세 보였고 그리고 비만약, 위고비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안 그래도 요즘 막 제가 막 유튜브 보면은 진짜 그 유명하신 그런 연예인이나 유튜버분들도 위고비 막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잘 빠지나요 정말?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부작용 이런 거 겁나서 못 먹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일라일리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이 주사가 아니라 먹는 비만 치료제까지도 임상 3상 성공했다는 소식에 16% 급등. 그리고 미국의 최대 민간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보조금 삭감 영향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하니까 마이너스 23%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매크로 때문에 개별 주식 좀 소개하는 시간이 좀 재미가 없는데 또 이제 장 좋아지면 또 개별 주식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또 개별 주식 또 이야기들 많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빠지고 반도체 박살나 있는데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기 때도 공교롭게도 가장 미중 무역 분쟁에 피해주는 반도체였고 많이 빠진 게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임기 동안의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뭐 반도체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보니까 1기 때도 트럼프 때 반도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막 그때도 엔비디아 박살났었고 인텔 뭐 AMD 다 같이 박살나고 반도체 장비주들 맨날 박살 났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 임기 때 딱 4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딱 임기 취임식하고 취임식 할 때까지 이때까지 가장 많이 오른 건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빅테크와 반도체가 결국은 뭐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뭐 애플도 미중무역 분쟁 희생이다. 빅테크들 다 관세 전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벌금 때린다 이러면서 무역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결국 지나고 나면은 고변동 악재 불확실 이겨내고 우상향하더라. 그래서 이런 대표 우량주와 반도체나 뭐 이런 AI, 빅테크 이런 쪽은 불확실할 때 싼 게 진짜 좋더라고요. 싸게 사는 게 최고. 그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평단가 저렴하게 사놓는 거. 그것만한 좋은 안전마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렌 버핏의 말씀처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경향이 있죠. 참 정말 아무리 버핏이 말해도 우린 희한하게 비쌀 때 사고 싶고 쌀 때는 팔고 싶은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이상한 특징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불확실 조금만 또 지나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상향 또 랠리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역시 빅테크 실적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슈퍼 위크가 곧 시작되는데 테슬라가 화요일부터 먼저 스타트 끊습니다. 장 마감으로 발표되고 그리고 목요일날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 클라우드와 광고 쪽 주식들이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주식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여기 확정돼서 공유드립니다. 테슬라, 알파벳,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메타, 마소, 애플, 아마존, 그리고 5월 말에 엔비디아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 역시 실적 시즌과 트럼프의 또 발언들이 하루하루 일일비 장세를 만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미중 협상이나 좀 긍정적인 뭔가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주간 실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2025년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 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혹은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 장세, 좀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견 구독 모집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